용서의 기술. 용서가 어떻게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가? 나는 정말 용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효과가 없더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게 된 진짜 문제는 용서 자체가 아니라 용서에 대한 당신의 이해 정도라고 말하고 싶다. 사실 당신이 용서하려고 애써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언젠가 내가 꽉 낀 볼트를 풀려고 고생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때 나는 아주 고집센 10대 청소년이었는데 아무리 길을 써도 볼트를 풀 수 없었다. 녹이라도 슬어서 그런 걸까? 추측이 맞는지 확인하려고 나사 틈새로 리퀴드 렌치를 뿌려보았다. 하지만 볼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도 볼트를 3개 돌릴 수 있는 큰 렌치를 꺼내왔다. 그래도 볼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했다. 그래서 나는 램프에 불을 붙여 볼트에 열을 가했다. 그래도 소용없었다. 볼트를 풀려고 제 아무리 애를 써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낙담하여 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말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웃기만 하셨다. 그 볼트가 왼손잡이용이라는 걸 몰랐니? 그 볼트를 풀려면 일반 볼트를 재는 쪽으로 돌려야 한단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아닌 정반대쪽으로 돌려볼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다. 아버지 말대로 했더니 당연히 쉽게 풀렸다. 내가 그때 꽉 죄인 볼트를 풀지 못한 채 낙담했던 것처럼 용서의 과정 역시 아주 힘들게 느껴지리라는 것을 안다. 우리는 용서하려고 많이 애쓴다. 몇 번이고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 방식으로도 실천해 본다. 하지만 아무것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그런데 알고 있는가? 내가 아는 용서의 실패담은 모두 용서를 잘못 이해한 데 문제가 있었다. 오른손잡이용 볼트를 푸는 방식을 이용해 왼손잡이용 볼트를 풀려고 애쓴 것이다. 용서가 당신에게 효과가 없다면 혹시 당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용서를 실천한 것은 아닐까? 어쩌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대체물,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대체물을 진짜인 것으로 혼동했는지도 모른다. 용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용서의 진짜 속성을 잘못 전달하여 사람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문제가 되는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은 특정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그다지 진실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 문제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당신은 기억할 것이다. 용서는 당신의 기억을 지우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없애는 것도 아니다. 정말 용서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당신이 그 사건을 기억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다. 용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당신이 당한 잘못된 행동이 정당해질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당신이 용서해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용서는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행동을 묵인하거나 봐주는 것도 아니다. 용서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규정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옳은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 용서하기와 관계 회복하기.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용서는 종종 화해로 이어질 수 있다. 화해는 두 사람이 감수하는 일이지만 용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용서의 과정에 참여하기를 거부해도
당신이 용서를 베푸는 힘은 방해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개입하든 개입하지 않든 당신은 용서를 베풀 수 있다. 용서하기와 타인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분명 용서는 관용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꼭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상대방을 용서한다 해도 그 사람의 행동이 법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용서는 인과관계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를 통해 바뀌는 것은 복수하고 안갚음하고 싶다는 당신의 욕구다. 그런 변화를 통해 당신은 점점 더 세게 공격하거나 서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용서는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이다. 용서는 관용을 베푸는 것도, 묵인하는 것도, 봐주는 것도, 잊어버리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심지어 화해하는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떻게 하면 용서의 의미를 가장 잘 규정하여 용서가 당신의 삶에서 놀라운 치유력을 발휘하게 될 것인가? 용서란 무엇인가? 나는 용서를 한마디로 정의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것이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용서에 관한 정의를 몇 가지 소개하겠다. 어떤 것은 익살맞고 어떤 것은 통찰력이 엿보인다. 용서란 평온한 감정이다. 그런 감정은 당신이 자신의 상처를 덜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감정에 책임을 지고 그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닌 승리자가 되었을 때 생겨난다. 프레드 러스킨. 용서란 네가 나를 괴롭혔으니 나도 너를 괴롭히겠다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무명. 친구란 내 잘못을 기꺼이 용서해줄 만큼 자신의 결점을 잘 아는 사람이다. 몰튼 판햄. 당신의 적을 용서하여라. 그것만큼 그들을 신경 쓰이게 만드는 것은 없다. 오스카 와일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건널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조지 하버드. 위에 열거한 용서의 여러 가지 속성도 훌륭하지만 내가 이 책에서 사용할 용서의 정의는 바로 이것이다. 용서란 현재의 평온을 회복하고 미래의 희망과 삶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에 받은 분노와 상처에 새로운 틀을 씌우는 작업이다. 용서는 배워야 할 기술. 당신은 아마 이런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실수는 인간의 몫이고 용서는 신의 몫이다. 실수는 인간의 몫이라는 말에 동의하지만 용서 또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사실 용서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인간성을 증명해 보인다. 용서란 상상만 할 수 있지 직접 닿을 수 없는 고매한 이상이 아니다. 오히려 용서는 살면서 경험하는 실망에 대처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이다. 용서는 배워야 할 기술이며 그것을 능숙하게 발휘하려면 연습해야 한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이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용서를 베풀려고 이미 시도해 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별로 성공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 책에서 나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가르쳐 줄 것이다. 당신이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삶의 또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된다. 억울함과 고통으로 어두웠던 길과는 달리 이 길은 희망차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 용서는 더 나은 과거를 포기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지금 평온을 얻고 앞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용서는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꼭 실행해야만 하는 작업이다. 이것이 바로 살아가기 위해 용서하라는 말에 담긴 의미다. 용서의 10가지 법칙. 용서는 이럴 때 시작된다. 1. 삶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는 다른 규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2. 자신이 처한 환경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 하지 않을 때. 3.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리고 당신이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깨달을 때. 4. 불쾌한 사건이나 아픔을 주는 사건으로 당신이 화나고 상처받았음을 인정할 때. 5. 당신이 받은 상처에 관한 이야기, 즉 억울한 사연을 현재의 관점보다 더 넓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을 입힐 때. 6.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를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7.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살아온 처지에 공감함으로써 그를 보는 시각을 바꿀 때. 8. 불만족이 아닌 만족에 가까워지고자 할 때. 9. 용서는 시간이 필요하며 체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10. 당신의 삶과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려 할 때. 살아가고자 한다면 당신은 어느 순간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평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어떤 이는 전쟁터에서 죽고 어떤 이는 부상을 당한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한 번도 자기 고향을 떠나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우리들 대부분은 삶이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공평하지 못할까? 삶은 공평해야 한다는 그 믿음만 공평할 뿐이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믿고 싶어 한다. 내가 착한 아이라면 내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삶은 공평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들고 남을 용서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이다. 아무리 삶은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해도 삶은 대체로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평함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 사회 공동체로서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는 규범에 큰 비중을 둔다. 우리 모두 이 규범대로 살아간다면 삶에서 공평함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규범에 따라 살지는 않는다. 또 규범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조차 완전히 일관되게 실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회는 인생이라는 경기를 공정하게 펼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다. 규칙이 없다면 무질서가 군림할 것이다. 실제로 무언의 규칙뿐 아니라 말로 규범이 모든 관계들을 통제한다. 서로 만족하는 관계, 참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여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 그 문제는 바로 공정함인데 때로는 보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 좌우된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저마다 문화적, 종교적 가치들의 바탕을 둔 자신만의 도덕적 정의감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개인은 서로 다른, 때로는 서로 충돌하는 도덕적 가치관을 안고 살아간다.
어느 순간에는 이런 가치관들이 충돌할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불공정함이 초래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즉, 당신에게는 공정하게 여겨지는 것이 나에게는 지극히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신의 상사는 당신에게 하루 저녁 늦게까지 남아 맡은 일을 끝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누구나 때로는 업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공평한 게 좋은 거니까.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특별한 저녁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을 수도 있다. 게다가 그 업무 때문에 야근을 이미 많이 한 상황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 상사의 기대가 아주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는 예가 또 하나 있다. 법은 우리에게 속도 제한을 지키고 차선을 지키라고 말한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끼어들어 내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밟고 무릎에 커피를 쏟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내 앞에 끼어든 사람은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된다. 그런데 규칙 위반의 결과를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나다. 삶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는 인생이 공정해서 자신의 삶이 안정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자신에게 닥치는 일들을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누군가는 우리의 규칙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할 것이다. 그리고 규칙을 어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으면 우리는 위반의 결과에 집착한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유일한 탈출구 용서. 당신이 공평함을 되찾고자 해서 시도하는 일들은 종종 실패할 수 있다. 당신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 잠깐이나마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마침내는 씁쓸함만 남고 나아가 당신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 바로 용서다. 내 말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 않은가?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당신이 왜 면죄부를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렇다.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용서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함으로써 당신의 건강과 충만함을 되찾는 방법을 이 책에서 알려주고자 한다. 살아가기 위해 용서하라는 말은 단순히 주목을 끌려고 외우기 쉽게 하려고 내건 문구가 아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 효과를 발휘할 방식을 간결하게 표현한 문구다.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용서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하지만 더 나은 길이다. 사실 용서는 복수만큼이나 공정함을 회복시키지 못한다. 하지만 용서는 당신의 과거가 미래를 망치지 않도록 지켜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용서는 어렵다. 다른 사람이 면죄부를 얻도록 허용하는 일은 불공평한 일처럼 여겨진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 결론을 말하자면 당신도 나도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 살면서 겪는 모든 불행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는 없다. 그 사실은 부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삶을 공정하게 만든다는 것은 분명 불가능하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오직 용서를 통해서만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당신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다. 왜 용서하지 않는가? 용서를 거부하여 큰 짐을 지게 된다면 왜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일까? 사람들 대부분이 용서를 하면
상대방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여 용서하기를 거부한다. 그 사람은 내게 잘못을 저질렀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못된 짓을 벌주지 않는 게 되잖아? 내가 왜 그 사람 풀어줘야지? 그 나쁜 녀석은 벌을 좀 받아야 해. 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실 당신이 벌 주는 사람은 바로 자신뿐이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라. 그리고 과거의 일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곳은 당신의 마음속 뿐이다. 그 일을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과거를 바꿀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절절 기면서 당신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그러므로 당신은 둘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한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변화시킴으로써 과거에 벌어진 일을 어떤 식으로든 고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좌절하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든가 아니면 당신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없는지 받아들이든가. 그것이 바로 용서가 하는 일이다. 용서는 과거의 상황이 당신의 현재를 지배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는 용서 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자.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인가? 아니면 바로 당신 자신인가? 사실 당신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행복으로 가장 빠른 길은 누군가 당신에게 빚을 졌다는 생각, 그리고 당신이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 모두를 놓아버리는 것이다. 행복한 사람은 가진 것에 감사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 입맛대로 또 바라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포기해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리라는 것이 가혹한 진실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누군가가 해주길 바라면서 자기 삶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길 기대하면 당신은 자신을 평생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행복은 당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행복하고자 하면 당신은 행복해질 것이다. 그리고 용서가 바로 그런 결정을 하도록 당신에게 힘을 준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올바른 대상에게 알맞은 정도로, 알맞은 시간에, 정당한 동기로,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1.4배 정도 더 강렬하게 받아들인다. 내가 만약 당신에 대해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중 4가지는 긍정적인 것이고 1가지는 부정적인 것이라면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은 어느 것이겠는가? 우리는 모두 자신에 관한 부정적인 말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생각과 에너지는 자연히 그런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사람이 당신에게 했던 좋은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다. 분노란 무엇인가? 나는 분노란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껴 지극히 불쾌한 감정 상태라고 생각한다. 분노는 고통에 대한 반응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경고다. 문제는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자신의 분노를 깨닫는 법을 우리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분노의 형태는 쏘아붙이는 비난과 폭발하는 불만을 담아 고함을 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흔한 형태의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놀랄지도 모른다. 사실 가장 흔한 형태의 분노는 적개심이다. 이렇듯 표면 아래 숨어서 눈에 띄지 않는 분노는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을 해친다. 우리가 분노라고 지칭하는 감정은 다양한 온도에서 타오르므로 목덜미에 핏대가 올라설 정도가 아니라면 그것이 분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상처와 분노. 아주 미세한 선이 분노와 상처를 구분한다. 사람들은 보통 상처와 분노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할 것 뿐이다. 상처와 분노는 동전의 양면이다. 분노는 사람도 죽인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은 신체에 일어나는 반응에 큰 영향을 준다. 특히 당신의 생각이 분노나 적대적인 감정에 초점이 맞춰졌을 때는 더욱 그렇다. 분노가 오래 지속되면 신체 건강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연구자들이 밝혀냈다. 듀크 대학의 레드포드 윌리엄 박사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 높은 분노 지수를 보였던 사람들이 25년 지난 뒤에는 심장마비에 걸려 죽음을 맞이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분노가 특히 심장마비 같은 질병 발생 여부를 예측하게 한다는 이론을 제시했다. 만성 스트레스, 두려운 일이 마음속에 남아 사라지지 않는 스트레스는 당신을 해칠 수 있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몸이 휴식을 취하고 원상복귀할 회복 단계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휴식 시간이 부족하면 당신 몸에 축적된 것들이 고갈될 뿐 아니라 회복 기간이 더 길어진다. 그러면 주요 신체 장기들이 급속히 저하되어 심각한 질병이 생기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신의 신체가 나타내는 초기 반응, 말하자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신장 기능에 변화가 생기고 지방 성분이 혈액으로 분비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진짜 문제는 이런 반응 체계가 가동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다. 이럴 때 바로 당신 건강이 위험해진다. 당신 삶의 질은 대개 당신이 어떤 식으로 믿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을 보면 학생들은 보통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기대치에 맞추어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과정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작용한다. 이를테면 당신이 넌 멍청해, 넌 어디도 못 가, 이 바보야 란 말을 들었다면 아마 학교 생활을 잘 해내지 못하고 앞으로도 힘겹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되풀이해서 듣는 이야기를 당신이 믿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되뇌는 이야기와 함께 당신이 믿고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영향을 준다고 말할 수 있다. 용서를 통해 당신은 다른 사람의 냉담하고도 부정적인 행동이 그들의 무언가 부족하고 부당한 삶을 드러냄을 깨닫게 된다. 아마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거부당하고 실패하고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다. 용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과거의 사슬에서 벗어나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용서를 실행하는 이유다. 상황을 공평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다. 당신은 그저 자신의 삶을 지속시키고 싶을 뿐이다. 용서는 당신이 과거에 받은 상처를 놓아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억울한 사연이 당신을 계속 과거의 덫에 붙잡아두면 그것은 당신의 미래 모습까지 결정짓고 제한한다. 용서는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용서와 희망은 같은 행렬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간다. 당신이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면 희망을 품는 것이며 그렇기에 더 밝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면 어땠을까 보다는 그랬어야 했는데 를 생각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허비한다. 그랬어야 했는데 라는 비관적인 관점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바꾸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낸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더 많이 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 속에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랬다면 어땠을까? 라는 낙관적인 사고방식은 미래를 바라보고 명확한 목표를 세우며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해야 할 행동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이다. 그랬다면 어땠을까?는 불가능성보다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장학금을 받아서 학교로 돌아가 학위를 마쳤다면 어땠을까? 라거나 새로운 벤처 사업에 도전해서 그 일이 정말 잘 풀렸다면 어땠을까? 라고 말하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당신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가? 당신이 이 책에서 읽었던 용서에 관한 말들은 그저 생각과 개념에 불과하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당신 스스로가 맞서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렇게 현실과 맞서면 용서에 관한 말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원칙이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감옥은 바로 마음의 감옥이다. 이 감옥에서 하는 생각들은 선택의 폭을 줄이며 당신이 주변 상황에 발목 잡혀 있다고 느끼게 만든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 그리고 용서야말로 실행 가능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이 용서를 적절히 사용하기만 하면 삶에 휩쓸리기보다는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에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용서를 중요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용서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용서를 자주 베풀면 베풀수록 더 관대한 사람이 된다. 최근 실시된 갤럽 조사에 따르면 용서를 마다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삶에 더 많이 만족한다고 한다. 용서는 당신의 과거를 바꾸지는 못한다. 대신 당신이 과거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을 바꾸어준다. 그리하여 당신은 미래를 향해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다. 당신이 대답해야 하는 중요한 질문은 내 삶은 이럴까,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되길 바라는가이다. 용서는 근육과 비슷하다. 실행하면 실행할수록 더 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당신이 인생에서 겪는 작은 상처들을 더 많이 용서하면 용서할수록 큰 상처들에도 더 잘 대처하게 된다. 상처를 치료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상처가 되는 어떤 사건을 받아들이려면 용서의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 겪은 그 불쾌한 사건을 용서할 때마다
그 사건이 당신의 삶에 끼친 영향력은 줄어들고 그 상처는 쉽게 씻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용서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이 품고 있던 억울한 사연의 힘은 약해진다. 내가 강조하려는 것은 용서란 궁극적으로 영적인 경험이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삶에서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영적인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의 일부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든다. 용서가 과거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러나 미래는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당신의 삶이 더 보람되고 당신의 건강이 좋아지며 당신의 미래가 밝아지길 바란다. 용서는 하나의 여행이다. 그리고 상처가 깊을수록 그 여행은 더 길어진다. 용서의 길을 따라 여행할 때 영적인 삶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음 말들을 기억하라. 과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다. 현재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이다. 미래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희망이다. 용서 여행을 오늘도 그리고 미래의 모든 날들에도 날마다 계속하라. 당신은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당신은 살아가기 위해 용서할 수 있다.